오늘 좋은 밤. 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책 한 모금은 사호에서 출간한 데이빗 카보넬 지음, 유수결 옮김,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와 함께합니다. 불안과 걱정에 관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데이빗 카보넬 박사는 최신 심리학 이론과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걱정의 본질을 파헤치고 새로운 치유법으로 걱정과 제대로 관계 맺는 법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2장, 걱정은 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의 일부와 11장,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길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2장) 걱정은 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일상적 걱정, 가끔 나타나는 성가신 존재. 일상적인 걱정은 때로 비현실적이지만 걱정이 수시로 오고 간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학생은 시험에 대해 걱정을 하겠지만 시험이 있을 때마다 낙제를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원은 연례 평가가 다가올 때면 걱정을 하겠지만 사장을 만날 때마다 해고당하는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상적인 걱정은 삶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보통 당신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때때로 걱정으로 인해 어떤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이런 종류의 걱정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행동을 취함으로써 끝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어내어 해결책을 찾아내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감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더 걱정할 수 있다. 일상적인 걱정과의 관계는 친하지 않은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 맺는 관계와 유사하다. 당신은 그들을 하루에 한두 번 대면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만나도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며 인사나 할 뿐 그 사람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은 없다. 그들과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하루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으로 행복해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당신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걱정과 이렇게 평범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걱정과 가끔씩만 싸운다. 그들은 걱정이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에 반응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성적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이 걱정과 맺는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만성적 걱정. 항상 옆에 붙어서 괴롭히는 동반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 이상으로 걱정을 한다. 이들에게 걱정은 가끔씩 나타나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삶을 늘상 심각하게 위협하는 동반자다. 만성적 걱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걱정이 과도한 것이라고 누가 결정하는가? 걱정을 하는 사람? 만약 당신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걱정과의 만성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걱정의 분량이 아니라 걱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논쟁적이고 투쟁적인 관계를 취한다. 이 관계 속에서 당신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통제하고 바꾸려고 줄곧 애쓰지만 더 많이 저항하고 겨룰수록 걱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 걱정과의 만성적 관계는 과도하게 걱정에 대해 신경 쓰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 삶을 위협한다. 만성적 걱정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안 좋은 일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결국 당신이 끔찍한 재앙을 당해서 정신을 잃거나 불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낮은 예측이 무한 반복된다. 그러면 사람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당신은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공원에서 책을 보고 싶어 한다. 아니면 가족과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거나 친구와 점심을 먹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 그 걱정들이 또다시 몰려온다. 걱정은 통제불능인 듯 보인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때에 걱정이 찾아온다. 정리해고 당하면 어쩌지? 딸이 낙제하면 어쩌지? 아파서 일을 못 나가면 어쩌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이번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어쩌지? 비행기에서 고함을 치기 시작하면 어쩌지? 내가 잠들었을 때 차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 어쩌지? 암에 걸리면 어쩌지?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 사람이 눈치채면 어쩌지? 내가 너무 불안해해서 그 직원이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발표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어쩌지? 만성적 걱정은 삶에서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정작 집중해야 할 일에는 집중을 못하게 하고 가능성이 낮은 재난에 집중하게 만든다.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강박관념에 쫓기게 만든다. 다른 생각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된다.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걱정이 계속된다.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무력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만성적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새로운 해결책이나 효과적인 대처 방안도 없이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만성적 걱정은 끝이 없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인 듯 끝없는 윙윙거림이 있을 뿐이다.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히드라의 머리처럼. 만성적 걱정은 종종 육체적 증상과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집에서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지도 못한다. 다리를 흔들거나 의자에서 자주 자세를 바꾸거나
관절을 꺾거나 연거푸 한숨을 쉬거나 자꾸 휴대전화를 체크한다. 근육이 긴장해서 등이나 목의 통증, 두통이 생긴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들기 어렵고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잠에서 깨기도 한다. 만성적 걱정은 경보기처럼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 만성적 걱정은 해결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걱정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그저 반복될 뿐이다. 당신이 만성적 걱정과 싸우고 있다면 걱정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멈추려는 노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이 머리가 많이 달린 뱀 히드라를 만날 때와 같다. 영웅이 히드라의 머리에서 몇 개의 머리를 잘라내면 같은 자리에서 몇 개의 머리가 더 자라난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걱정 분석하기. 당신의 걱정스런 생각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당신이 하는 걱정스런 생각을 살펴보고 그것을 종이에 써보자. 당신은 어쩌면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종이에 적으면 그것이 영원히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사실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가능하면 그것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남은 하루를 잘 보내고 싶을 수도 있다.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걱정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꾸 올라오는 걱정을 밀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은 걱정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과거에 시도했던 노력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걱정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만약 걱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 노력이 재구실을 못했다면 당신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속아온 것이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자주 하는 걱정을 몇 개 적어보자.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당신이 절도 피해자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해보자. 당신은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경찰은 몽타주를 그릴 수 있도록 범인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몽타주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걱정거리를 스케치하는 것은 걱정과 당신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최근에 당신을 괴롭힌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을 종이에 펜으로 적는다. 적은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두 가지 테스트를 적용해 본다. 1. 지금 당신 주변에 문제가 있는가? 2.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만약 두 문제에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장 이 책을 덮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했다면 혹은 첫 번째 질문에는 예로, 두 번째 질문에는 아니요로 답했다면 당신은 만성적 걱정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불안해한다. 걱정스런 생각은 불안의 증상이다. 어쩌면 당신의 대답은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다음과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곧 시작되면 어쩌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확신하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일어나면 너무 끔찍할 거야.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아?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지. 내가 걱정을 안 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는 특히 속임수가 많다.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자신을 설득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부정증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을 시도하는 것은 걱정을 덜기보다 걱정을 늘리는 지는 게임이 되기 쉽다. 걱정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절망적이다. 이번에는 법정 드라마에서 증인이 특정 질문에 대해 예나 아니요라는 즉답을 피하고자 장황하게 대답하는 장면과 비슷하다. 판사는 증인에게 그저 질문에 대답만 하라고 명령한다. 당신이 증인석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좋겠다. 1. 지금 당신 주변에 문제가 있는가? 2.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의 뇌는 다양한 가능성을 체크할 것이다. 미래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당신이 그에 관한 생각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항상 사실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나쁜 일은 때때로 일어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문제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생각을 인지하면서도 예나 아니요를 고르기만 하자. 만약 답이 예가 아니라면 자연히 아니요다. 당신은 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결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거야. 나는 항상 우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언지 몰라. 그래서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좋은 결정은 고사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 나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은 문제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듯이 암시함으로써 당신을 엉뚱한 곳으로 안내한다. 그런 생각이 암시하는 것은 당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불안정하며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런 생각과 씨름하고 있다면 다음 상황에 대하여
숙고해보라. 예를 들어 우리 집 개가 절뚝거리거나 내 차에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 나는 절뚝거리는 개와 고장난 경고등을 상관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보내지는 못한다. 나는 두 문제 모두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 근심한다. 근심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없어질 때까지 나에게 남아있다. 반면에 나는 가끔 이 책 집필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스러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해진다. 그 생각은 보통 얼마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내 글에 대해 칭찬을 받거나 웃기는 영화를 보거나 친구와 재미있는 대화를 한 다음에는 내 글이 형편없다는 생각이 달라진다. 내 글쓰기 능력도 전과 같고 내 원고도 전과 같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 관해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내 글쓰기 능력에 대한 생각이 때에 따라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 개의 절뚝거리는 다리나 내 차의 경고등에 대한 생각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앞에서 쓴 절망과 무기력, 무능함과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라. 그런 생각이 일관되게 지속되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7주 동안 계속 같았는가? 혹은 변했는가? 가끔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 우울한 생각이 과장되었다고 느끼는가? 그 생각이 사람의 감정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사실만 생각하자. 감정은 종종 명백한 이유 없이 자주 변한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기분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외부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불행감이나 속상함을 가리킬 뿐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풀 수 있거나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상응하는 현실 없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렇다. 만약 외부 세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장 해결할 것이다. 만약 싱크대에서 밤새 물이 흘러서 넘쳐날 지경이라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뺄 것이다. 개가 문을 쳐다보며 보챈다면 걱정을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라면 걱정은 그 순간에 사라진다. 기분과 생각. 가끔 사람들은 기분을 생각으로 잘못 파악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는 결코 좋은 직업을 못 가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또는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생각이다. 생각은 아이디어다. 기분은 감정이고 생각과 아주 다르다. 생각은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혹은 그 사이 어디쯤일 수 있다. 기분은 진실이나 거짓과는 상관없는 감정적 반응이다. 다음 두 가지 예를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슬픈 기분이 든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두려운 기분이 든다.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리라는 생각이나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은 진실일 수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생각에도 진실된 생각에 대한 반응과 똑같이 강력한 감정을 경험한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반응이다. 생각 뒤의 현실과 상관없이 말이다.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생각에도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이 깨달음이 인지 재구조화 작업의 기본 근거다. 현실과 무관한 생각을 더 현실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종종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만성적 걱정병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인지 재구조화 작업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해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1장.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길래? 만성적 걱정은 기생충과 같다. 걱정을 늘려가면서 점점 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기생충은 주인이 꿈과 희망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기생충인 납작벌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별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걱정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만성적 걱정과 기생충의 공통점. 납작벌레는 호박달팽이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다. 그놈은 생애의 대부분을 달팽이 안에서 보내지만 알은 새의 뱃속에서만 낳는다. 거기서 새가 먹은 음식을 먹고 알 낳기에 좋은 상태를 확보한다. 새의 뱃속에서 자식들을 낳고 새의 배설물을 통해 땅으로 자식들을 돌려보낸다. 바위와 나뭇잎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달팽이 안에서 생애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기생충은 어떻게 새의 뱃속으로 들어갈까? 호박달팽이는 새의 배설물 먹기를 좋아한다. 배설물에 들어있던 기생충 알이 달팽이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부화하는 것이다. 납작벌레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달팽이의 뇌를 찾는 것이다. 뇌를 찾으면 거기로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을 가져온다. 납작벌레가 달팽이의 뇌에 화학 물질을 갖고 오면 달팽이는 그 전과 다르게 행동한다. 달팽이는 더 이상 달팽이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달팽이 자신이 아니라 기생충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달팽이는 더 이상 짝짓기를 위해 다른 달팽이를 찾지 않으며 오로지 먹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데만 집중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생충의 영향을 받아 달팽이는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달팽이는 피부 색깔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달팽이는 흐릿하고 단조로운 색깔, 갈색을 선호한다. 육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달팽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색깔 있는 눈자루를 갖고 싶었어. 달팽이의 눈자루는 밝은 색깔로 피어난다. 그리고 납작벌레는 달팽이의 눈자루를 향해 움직인다. 정상적이라면 달팽이는 눈자루를 쑥 들어가게 원위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납작벌레가 눈자루를 충혈시켜 뚱뚱해졌기 때문에 원상복귀될 수 없다. 납작벌레가 밝은 색깔의 눈자루에서 팔짝팔짝 뛰어 눈자루는 마치 움직이는 애벌레처럼 보인다. 납작벌레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탓에 이제 달팽이는 자신이 언제나 일광욕을 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한다. 달팽이는 지금까지는 그늘진 곳을 좋아했지만 이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밝은 색깔의 애벌레 닮은 눈자루를 자랑하며 햇볕을 쬐다. 기생충은 새의 뱃속에 있다. 새는 일반적으로 달팽이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애벌레같이 보이는 달팽이 눈자루에 매혹돼 눈자루를 잡아 뜯는다. 그러면 달팽이는 새로운 눈자루를 키워야 하는 신세가 된다. 이 과정은 달팽이의 남은 일생 동안 계속된다. 이렇게 해서 달팽이는 좀비 달팽이가 되고 더 많은 기생충의 숙주가 되는 것이다. 기생충은 문자 그대로 달팽이의 자기 관리 과제를 탈취했다. 달팽이는 이제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기보다는 기생하고 있는 납작벌레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것이 만성적 걱정이 하는 일이다. 만성적 걱정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자기 관리 과제를 탈취한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꿈과 희망과 열망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만성적 걱정을 유지하고 보수하느라 힘을 쓴다. 걱정은 그렇게 음흉하다. 당신은 일, 관계, 재미, 지성 등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걱정하느라 진을 뺀다. 걱정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빼앗아 가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 고리를 끊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사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을까? 걱정 자체뿐 아니라 걱정에 대처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지 상기해 보면 걱정이 당신의 인생 과제를 어떻게 탈취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걱정을 달고 살지 않았다면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고용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당신의 열정과 야망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이다. 당신은 걱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도 열심히 살았다.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이 불안하지만 학부모 회의에서 발언을 했다. 길을 잃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낯선 곳으로 휴가를 갔다. 잘하는 짓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 불안했지만 건강검진도 받았다. 직장을 바꾸는 적절한 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인터뷰하기도 불안했지만 이직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 당신은 정말 힘겹게 걱정과 싸우면서 살아왔다.
걱정이 바꿔놓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 만성적 걱정은 마음의 평화만 교란시키는 게 아니다. 만성적 걱정은 기생 납작벌레가 달팽이의 행동을 바꿔놓듯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변화는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열망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것은 달팽이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생충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과정과 같다. 만성적 걱정은 많은 시간과 주의력, 에너지를 걱정에 쓰도록 만든다.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 보내게 된다. 그리하여 외부 세계와 생활 속으로 들어가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고용인,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걱정과 투쟁하느라 법석을 떨게 된다. 걱정에 힘을 실어주는 잘못된 신념들. 만성적 걱정은 어떻게 당신의 인생 과제를 탈취하는가? 달팽이는 기생충의 알을 삼키면서 기생충에 탈취당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걱정에 관해 특정한 유형의 믿음을 갖고 발전시킬 때 당신은 걱정에 탈취당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아마도 아주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걱정에 관한 어떤 믿음을 키웠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믿음이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걱정이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걱정의 역설이다. 걱정이 쓸데없는 짓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한편으로 만성적 걱정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당신이 걱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면 당신이 아무리 걱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마치 걱정이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신념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얘기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추천하지 않는다. 다음에 나오는 신념은 얼핏 보기에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자. 최악을 예상하는 게 좋다. 나는 이 생각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만약 최악을 기대하면 정작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거나 압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들에게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나쁜 일에 대한 일종의 예행 연습 같은 것이다. 그들은 최악의 장면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사와 반응을 예행 연습하고 학습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 연습이 언젠가 정말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감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걱정이 미래에 느낄 좌절에 대한 백신이라도 되는 양 여긴다.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낙관적으로 느끼면 우주나 신이 나쁜 것을 가져다 주어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낙관주의에 회의적이다. 반면에 그들은 자신이 비관적으로 느낄 때 신 또는 우주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나쁜 사태에 대한 일종의 예방책으로서 최악을 기대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낙관적인 예측을 하거나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나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미리 충분히 걱정했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이나 실직 같은 어려운 일을 별로 괴로워하지 않고 감당한 경험이 있는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제대로 걱정할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괴로움이 견딜만 했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크게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만 생각했는가? 당신이 걱정하는 일 중 몇 %나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번에는 낙관적인 생각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내 아이들은 이번 주 내내 어떤 문제도 없이 행복하고 건강할 거야. 나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을 거야. 내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이번 주 아무 문제도 없이 안전할 거야. 이 생각을 마음속에 몇 분 동안 담아두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느껴보라. 이런 생각이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다면 최악을 예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걱정하면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걱정한다는 단순한 행위가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지 모른다고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 나는 이 생각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행동으로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이 걱정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으로 취급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걱정은 양날의 칼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당신이 옳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면 걱정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올바르게 걱정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걱정해야 할 일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발상은 분명히 걱정을 중요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이러한 발상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국방비로 수조 원을 쓸 필요가 없다. 그저 민간인들이 전쟁을 걱정하도록 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군인이 아니라 걱정꾼을 모집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지 걱정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때로 불합리한 생각을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걱정을 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불안해한다. 마치 낼 돈을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같아서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꼴이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 크게 걱정하고 있던 문제에 대하여 실제로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그 때문에 조금 더 불안했는가? 마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조금 무책임하다고 느꼈나?
그에 대하여 다시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 실제로 다시 걱정을 했나? 내가 걱정하지 않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이 신념은 걱정을 의무 또는 유익한 행위로 여기도록 만든다. 당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나쁜 일이 생겼다면 당신 잘못이다. 당신이 하기로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 잘못이다. 그러나 걱정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이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한 적이 있나?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나? 그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했나? 보상은 해주었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나? 걱정은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널리 퍼진 신념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생각과 행동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자식을 배려하는 부모가 되고자 한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부모로 보이고 싶어 한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보여주는 최고 방법은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신체적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부모는 아이를 도와주는 것과 독립심을 키우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 단계에 맞게 의사소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걱정하는 마음이 배려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 만약 어떤 이웃이 자기 자식들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자식들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나는 당신이 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그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이나 아니면 칭찬으로 받아들이는가? 생각은 항상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특히 자신의 생각이 특별히 현명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간의 중대한 약점이다. 그것은 일종의 허영이다. 생각은 뇌가 만들어낸다. 생각을 평가하고 싶다면 생각이 처음 만들어지는 신체 기관으로 거슬러 가야만 한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자주 생각이 실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머릿속에 박힌 노래 가사처럼 당신은 어떤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각인돼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껄끄러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예상될 때 머릿속에서 무수한 생각이 작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대화가 당신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가? 나는 내 생각에 책임이 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생각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신념은 타당할 것이다.
당신이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이 신념은 타당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지 않는다면 당신 생각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명백하지 않은가? 그리고 생각을 함께 나누려 할 경우에도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또 당신은 퍼즐이나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를 때도 많다. 지금까지 생각에 대한 우리의 몇 가지 신념을 살펴봤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 당신이 갖고 있는 신념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이로써 당신이 그 신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그 신념에 따라 계속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그 신념을 갖고 놀고 싶은가? 그 신념에 대해 반대의 규칙으로 반응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